이런 헌법재판이 또는 법이 또는 정치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첫 강의서부터 지금 강의까지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을 가르쳤어요. 핵심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존엄성에서 인권이 나오고 그 인권에서 각국이 그 헌법적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권, 헌법적 권리로 가지고 있는 그 기본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OECD 국가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헌법 애국주의가 나타나고 그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SSPP와 분자내의 설계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이런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고 법치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의는 이념 체계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언제나 수단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 최상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시스템이 큰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 규범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치주의 시스템입니다. rule of law, 법에 의한 지배죠. 민주주의는 democracy, 주권자, 국민에 의한 지배죠. 법에 의한 지배, 국민에 의한 지배.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무엇을 향해 있느냐?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단순히 법원에만 주는 게 아니라 헌법을 해석할 힘을 가진 기관을 둠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 삼각체제, 이 삼위일체의 체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와 이 법치주의 체제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지금 21세기에 이것이 무너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도 허술한 데다가 법치주의 시스템도 아주 허술하게 설계됐다는 것을 이번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튼튼하게, 보다 더 굳건하게,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수단을 갖다가 쓰는데 이것도 시스템이 또 엉망으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개념을 확고히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계선 판사 한 사람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왜 규범통제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락이라고 그러지 교착 상태가 독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왜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나느냐? 이 민주주의 시스템과 법치주의 시스템을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다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정당 간의 교착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법에. 독일은. 예를 들면 연정을 했는데 두 당이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사안 가지고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선거를 합니다.
국민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다시 선거를 합니다. 다시 총선을 하죠. 이번에 그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3인당과 자민당 사이에 서로 연정 관계에 있었는데 서로 정책 차이가 확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돼요.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어떡하냐? 국민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총선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인가 4월에 그때 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그 기민당이 압도하는 승리를 했죠. 그래서 그 두 당은 거기다 자민당 먼저 있던 자민당은 완전히 쪼그라졌어요. 3인당도 쪼그라들고 자민당은 쪼그라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내 정당이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내 정당이 됐나? 하여튼 잃어버렸어요. 아주 대폭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선거를 팍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국민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선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국회를 해산하고 매달 며칠 날 총선 그리고 국회 해산 이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헌법 87년 헌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 거죠. 만들어 놓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도덕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상태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도덕적인 인간들로만 모여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민주주의 체제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명사의 길을 따라 쭉 정리해 봅니다. 제가 이제 서양 철학사, 서양 신학사 뭐 이런 것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몇몇 문명사의 길을 따라서 정치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치란 정의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플라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상적인 정치는 그 철인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이며 가장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정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활동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가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이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로 가봅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말했나? 정치는 원죄 이후 인간의 타락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도성과 신국론이죠. 그다음에 세속의 도성은 대비되며 정치는 궁극적으로 신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 마지막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교리가 중세를 완전히 지배했죠. 그다음에 이제 중세 말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성의 힘을 조금 신의 은총보다는 신의 은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의 계시, 신의 섭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성으로 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정치 권력은 신으로부터 유래하며 자연법에 기반한 통치는 정당하다. 정치는 인간을 덕으로 이끄는 도구로 신법과 인간법을 연결한다. 여기서 인간법이라는 게 바로 인간의 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도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퀴나스는. 자, 이제 존 로크,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며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정치 권력은 공공선이라고 그랬는데 공공선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공동선을 위해 법리에 따라 행해지는 것일 때에만 정당하다. 공동선을 위해서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정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정치란 이 일반 의지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일반 의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고 이런 일반 의지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란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일반 의지, 아까 김민웅 교수가 말했던 그 일반 의지, 총체적 의지, 공동체의 총체적 의지, 그것이 일반 의지죠. 그 일반 의지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공공선 또는 공동선을 향한 집합적 의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선생이 말했어요. 정치란 모든 개인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외적 조건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 칸트 선생은 아주 큰 스승이죠. 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 칸트는 계몽주의 끝 무렵에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전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치란 모든 개인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외적 조건을 정비하는 일이다. 한나 아렌트가 나오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죠. 현대에 와서 20세기에 와서 어떻게 정치 개념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의 공간이다. 정치가 공간이라는 거예요. 정치의 본질은 강제가 아닌 공적 대화와 토론, 나아가 참여를 통한 개인의 자기 실현 행위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세 가지 활동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작업이고, 하나는 행위입니다. 정치는 가장 인간이 자기 실현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는 자기를 실현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행위, 액션이라고 말하는데, 워크는 노동이고, 워크는 작업이고, 자기가 뭔가 예술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뭘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행위, 이것이 워크죠. 작업이요. 이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무슨 목공 작업을 한다든지 그걸 어디다 내다 팔라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 꽃을 가꾼다든지 이게 다 작업인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가급적 노동에서 벗어났어. 노동이 레이버죠. 노동에서. 그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지만 이 시간을 줄이고 작업하는 시간과 행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상상했던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AI나 로보틱스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지금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막 왱왱하면서 돌아가는 놈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전기 청소기. 그걸 집안에서 가끔 이렇게 돌려요. 그럼 먼지 다 빨아가고 그러잖아. 옛날 같으면 일일이 다 엎드려서 그거 먼지 닦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로봇이 와가지고 청소를 대신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온 거죠. 한나 아렌트는 우리 어머니 세대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조금,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조금 앞선 세대. 한 10년, 20년 앞선 세대죠. 그 다음에 존 롤스라는 위대한 20세기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정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정한 조건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한 조건 속에서 합의해야 돼요. 그것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공정한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이죠. 그게. 그래서 그 조건 속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그 기본 구조를 정당화하는 행위. 말하는 거죠. 위르겐 하버마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칸트의 후손이라고 그럴까?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정치란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규범과 법을 형성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아가는 의사소통적 실천이다. 헌법 애국주의를 강조했던 양반이죠. 이제 90세가 넘은 95인가? 하여튼 90세가 됐어요. 이 양반이. 의사소통에 관해서 그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자기 학문적 체계를 정치에다가 정리한 게 바로 이거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규범과 법을 형성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는 의사소통적 실천, 이것을 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대 20세기에 와서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개념을 정리해서,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잠정적으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내가 내린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형 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